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1월 넷째 주예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옷이죠? 네. 어제 오늘 경기 진보당 경기도당에서 청소년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캠프를 같이 다녀왔는데 원래는 같이 갈 계획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갔다 오게 됐어요. 그 캠프에서 받았던 단체 티입니다. 예쁜가요? 뭐랄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당원들 그리고 예비 당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경기도 전역에서 정말 동서남북 골고루 많이 오셨는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요일날 밤이고요. 거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평소 때보다 조금 텐션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실 것도 같아요.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 민생 3법이라고 얘기했죠. 진보당에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많은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련 당사자 단체들이 함께했던 농민기본법, 돌봄기본법 그리고 노점상 생계보호법 이 국민동의 청원을 쭉 진행을 했는데 막판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또 마지막 남았던 노점상 생계보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여곡절도 좀 있었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예전에는 이게 10만 명을 하는 거였는데 법을 잘 바꿔가지고 5만 명까지 내리기로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5만 명을 카운트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세 가지 법 모두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곳곳에서 마음을 엄청나게 모아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 같이 잘했다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약간 다시 좀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노동자의 살 권리, 알 권리는 관심이 없는 삼성의 국회? 이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지난 1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좀 길죠. 줄여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반도체 등 국가첨단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첨단 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통과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업 스파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도 되지만 제가 이제 쭉 반도체 얘기라니까 바로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백혈병 이런 희귀암으로 고통받다가 죽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 지금도 병중에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산업재해다라고 하는 걸 규명을 하려면 이 병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작업 중에 유해 화학물질 노출 과정을 반드시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4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부터 유족들과 반올림 단체에서는 삼성 반도체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제기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정보공개 청구를 노동부에서 들어주지 않았죠.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나긴 법정 투쟁이 이루어진 거죠.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되어야 실제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작업 중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백혈병 같은 희귀암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국회에서 2년 전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갑자기 느닷없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거나 활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국가 정보를 보호한다, 산업 기술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아하면서 통과가 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삼성에서 싸우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그리고 우리 민중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이게 밝혀지고 나서 사과를 하고 다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져 왔던 과정이었는데 2021년 4월에 대법원에서 정보 공개를 하라는 근데 이 정보 공개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의 유해 물질이 어떤 공정과 어떤 작업 장소에서 나왔는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어요.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전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 나아간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국회에서 또 느닷없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요 아예 전략기술 관련 품목 그리고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와 영업 비밀을 근거로 아예 정보공개법을 명시하면서 정보공개법의 규정들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법 위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사실은 이 법들 모두가 삼성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법이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 양상이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 정당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를 들면 총수의 입장에서 삼성 이재용 풀어줘 이런 것도 시작해서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공중파의 뭐 9시 뉴스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공개되고 밝혀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저희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만 아름아름 또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한편에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면 토론의 논란에도 당당한 이준석 대표의 3가지 문제점이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모두 이제 3대3 토론 배틀을 벌이는데요. 토론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심지어는 음성까지 변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 가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복면 가왕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이 사람의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자 이런 취지까지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명의 패널 중에서 마라탕이라는 가명을 가진 패널이 한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이 억양이나 표현이나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음성 변조를 하긴 했는데 말하는 투가 이준석 대표랑 비슷한 거예요. 시청자들도 마라탕 이준석 아니야? 이런 얘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JTBC에서는 아니 이거는 가면 토론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패널을 이렇게 한 와중에 이준석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고 밝혀졌죠. 근데 문제는 JTBC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이 논란 때문에 접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접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가면 토론회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JTBC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가면을 씌워주고 음성 변조를 한 것부터가 문제다. 이준석 대표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발언을 누가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이나 뭐 윤석열 같은 대통령 후보가 발언을 한 것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발언을 한 것은 또 굉장히 그 듣는 입장에서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 속에 공당의 대표,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발언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미 본인의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SNS에 글을 올리더라도 바로 수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을 기사화하고 언론에 내보내고 이런 정도의 큰 스피커인데,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 공론장에서 스피커 자체를 빼앗은 셈이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요, 국면을 쓰고 자기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이런 발언도 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사실은 시청자를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사기였다고 봅니다. 참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이준석이 마라탕이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도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서 아니 나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겠다, 조기 종영돼서 안타깝다, 이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지금 정치의 수준인 건가 라는 고민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 수입이 초과 액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도 재난지원금 주면서 돈이 없어요 라고 했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이 초과 세수가 무려 60조 원에 가깝게,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표현까지 받았는데요. 9월인가 10월달 방송에서 그때 이제 화성에서도 화성시의회 의정 모니터링단을 하는데, 하반기에 하는 시의회 모니터링단은 예결상 관련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더라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70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 뭐 60억이나 50억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제대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균형이 잡히거나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들은 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예산을 짤 때부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뭐 돈을 우리가 짜게 잡아가지고 더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약간 좀 많이 잡았다가 적게 들어오면 마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의 오류 같은 이런 실무적 문제들이 사실은 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중앙정부도 이번에 그렇게 했나 보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게 세수를 잡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번에 역대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이 자산시장의 거품 때문이다. 그래서 초과 세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세수가 크게 늘어났대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는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5배, 1배 반 정도,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액 기준으로 봤을 때 1.7배, 약 2배 가까운 세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과 관련한 부분, 증권 거래세 같은 경우도 본 예산의 1.9배, 2배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실은 굉장히 이 구조 자체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거품이란 말이잖아요. 이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그 노동과 관련한, 노동소득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일해가지고 내는 세금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짜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근데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는 추계치의 95%, 100%가 안 됐다는 거죠.
근로소득세는 99.2% 수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의 노동을 통한 세금은 사실은 뭐 90% 이상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게 잡았는데도 100%가 되지 못했던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과 관련한 세금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초과세수 자체가 역대급 정도로 많이 거쳤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나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광풍과 더불어서 좀 거품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그리고 좀 심각하네 진짜 이 거품이라는 게, 자산시장의 거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정상적인 수준을 굉장히 좀 초과하고 있네.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도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무엇으로 또 이어지냐면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뻥튀기가 되는 이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인데요. 뭐 대장동 사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대장동 사태와 연관된 말 중에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녹취록이 지난 19일 날 한국일보에서 녹취록 일부를 입수했다면서 보도가 됐죠.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장동 개발에 관련돼 있던 정영학 회계사가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50억 원 클럽의 명단을 공개한 바도 있죠. 이게 뭐 50억을 나눠줬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거고,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건 국민의힘 전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 때문에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모두 6명이 등장을 해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 전 특별검사였던 박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그리고 언론에, 이게 또 웃기죠. 그 당시에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할 때도 언론사 사장만 익명 처리를 했잖아요. 홍모 씨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머니투데이 회장인 홍선근, 그리고 전 대법관 권순일,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공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50억 클럽의 명단에 근거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면서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만 쏙 빼고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와,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아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떤 이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50억 원을 배당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름이 다 공개가 됐는데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 문제는 같이 열받자고 소개를 했어요. 여전히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 일각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몇몇 검사들이 뭐 잘못한 거를 가지고 우리 검찰이라는,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이 국가 기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집단 아닙니까? 검찰도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관들일수록 훨씬 더 점점 부정부패 비리와는 거리가 당연히 멀어야 되고, 공명정대하게 그야말로 헌법과 법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구들이 촛불혁명도 지났고 지난 5년간도 끊임없이 제기를 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이런 모양새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검찰이 개혁이 돼야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엄연히 그 똑같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찰 식구들만 쏙 빼고 수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 검찰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열받아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 한국 사회 고칠 부분이 참 우리가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매주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제가 이건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궁금한데 근데 저도 궁금하니까 막 찾아봐가지고 또 제가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저도 막 여기를 또 이 전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찾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마치 들었던 것처럼 기사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반갑거든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그거 인수하면 안 된다, 합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합병이 실제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이게 왜 유럽연합에서 퇴짜를 맞은 거야? 저도 이제 그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소식이었는데 시장의 독과점을 다루는 경쟁법은요. 기본적으로 역외,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구역을 넘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모두가 다 배를 만들거나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 안에서만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럽에서도 수주를 하고 중동에서도 수주를 하고 뭐 미주에서도 수주를 하고 이러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곳에서는 그것이 다른 나라의 회사들끼리의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독과점이야 라고 의심이 된다면, 의혹이 있다면 합병에 대해서 불허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뭐 이 역외 적용이라는 게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영향 이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쳐야 되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 기업 결합 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라고 해도 유럽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유럽의 경쟁 당국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합하는 기업들 중에 최소한 이 두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각각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규모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 덩치가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소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월 넷째 주 소식 5가지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1월 5째 주이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이 설날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9월달 중순경부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매주 한 번도 결방이 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는데 다음번에는 한 주를 결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설 직전이기도 하지만 물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 직전에 약간의 재미있는 좀 이벤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설날 명절이랑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좀 다음 주는 좀 방송이 어렵지 않을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벤트가 뭔지. 물론 우리 방송 이벤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이벤트는 아니고 제 생활 주변에서 좀 소소한 이벤트이기는 한데 일단 뭐 설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설 명절 일주일 남았는데 차분히 잘 준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는 어렵겠지만 소중한 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지나고 방송을 할 때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 소소한 이벤트가 있었는지도 가능하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명절 잘 준비하시고 잘 보내세요. 저는 2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